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모시고 12시 10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검찰청이 어제 폐지가 됐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아직까지 여러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존치가 되는데 그 사이에 검찰은 다시 한 번 더 뭔가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검찰로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송영길 대표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또 후반부에 가면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 매우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는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대처 방안 무엇인지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검찰청 폐지가 됐는데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단 중수청은 행안부로 두기로 하고 법무부는 이제 일단 공소청만 가져가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골격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불가피했다는 것은. 예. 지속적으로 이제 법무부에 두자는 사람들의 의견은 경찰에 지금 국수본도 있고 경찰이 총 전국에 12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국수본 수사 인력이 약 2만 5천, 3만쯤 될 겁니다. 근데 국수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 조직의 수사 파트를 모아서 국수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게 되면 이제 너무 과대화된 게 아니냐. 이에 대한 과잉 수사에 대한 통제 이런 데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경찰이 또 검찰과 비교해서 이런 비판이 있지만 상징적 사건이 지난 법사위 때 백혜룡 그 경정의 그 청문회 모습과 그 검사들의 이희동 검사를 비롯한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윤석열 체제에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타락하고 거의 그 범죄 집단 수준으로 전락했는지를 바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근데 법무부라는 게 사실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는 이 변호사 출신이지만 차관부터 국장 전부 다 검사 출신들 아닙니까?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민적 정서로는 행안부로 가는 게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됐고 대통령의 의중은 결국 국회의 뜻을 따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관봉띠 관련돼서 정말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자, 관봉띠가 증거인멸된 것도 놀랐는데 이들이 나와서 하는 대답을 보니까 저거는 100% 범죄 집단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월급 주는 게 아깝습니다. 당장 정말 마음 같으면 옷 벗겨가지고 저가 로펌 변호사로 하든지. 아니 감옥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그 어린 김정민 수사관인가요? 얼마나 애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저렇게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 밑에다가는 다 폐기해 BS, VPCO는 뭡니까 그게?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런 자들이 이거는 거의 어디 마피아 집단의 무슨 조직폭력 범죄 집단이지 이게 검사입니까? 이게 백혜룡 그 경정이 당신들 검사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정도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진짜 법치를 내세우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검찰청 폐지가 돼서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검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러면 혹시라도 이런 방식으로 조직적인 범죄 행위,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겠죠. 이제 윤석열 검찰 때처럼 대놓고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과거의 행위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큰 틀에 이게 법안이 통과되기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문제는 시행령 정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동훈이 검찰청법 4조 2항에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제와 부패 사범에 한정했지만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다 늘려가지고 저도 이 정당법 50조 위반의 이 돈봉투 사건을 이 특수위부, 이 반부패 수사위부가 직접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으로 사실 저는 재판을 공소 기각을 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행령 가지고 싸울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했을 때 법무부와 행안부가 수사 지침 가지고 싸웠는데 법무부 행안부 공동으로 지침이 아니라 법무부 중심으로 수사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도 이제 시행령 작성 과정과 수사 지침 과정 산 넘어 선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당정회의를 통해서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 정결권을 다시 검찰이 가져갈 것이냐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끊임없는 검찰의 자신 권한 유지를 위한 반격이 지속될 거로 봅니다. 와, 그럼 이걸 이제 심각한 상황이 치열한 투쟁인 거죠. 이 검찰이란 거의 범죄 집단처럼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쉽게 이걸 내놓겠습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금 노만석이라는 지금 이제 차장이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믿을만 합니까?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의 개헌 문건 사건, 내란 예비 음모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주무검사였는데 조현천이가 도망갔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참고인 중지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사실상 은폐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백혜련 경장이 문제 제기했던 이제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검 마약부장을 노만석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잘못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지금부터 1년 동안 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주도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회가 통제해야죠.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통제해야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1년 정도는 이렇게 유예기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당길 수는 없었던가요? 뭐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저는 이재명 정부가 튼튼하게 그걸 해결할 거로 믿고 대통령의 집행력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하나하나 이거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번에 이문정 검사를 공격했던 모 여 검사처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 선행자백을 하면서 이런 반란 세력에 동조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그때 그냥 해임시키면 됩니다. 옷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더 이상 공직에 그런 헌법적 의식이 없는 검사를 공직에 둬서 월급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질문을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검사 한 명이 어제 글을 올렸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걸 보고는 제가 아연실책을 해서 야, 이런 사람이 아직 검사로 있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튀어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하고 튀어나와서 전부 그런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걸러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안수 사건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요구하겠죠, 끝까지. 아니, 노만석이 보안수사는 검찰의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져 나온다. 그건 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입법 과정과 이런 시행령 과정에서 나오겠죠. 아니, 저는 당장 왜 나는 행안부 장관이 이거를 머뭇거린지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백혜련 경장 즉각 복귀시켜서 마약 수사에 투입해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도 파출소에 처박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백혜련을. 아니 우리 국민들이 법사위 보더라도 백혜련 경장이 그러잖아요. 증거가 압수됐으면 압수를 모르게 비닐유 봉지로 5천만 원의 관봉권이 묻는 현찰이 나타났어. 그러면 당연히 비닐유에 찍힐 지문도 확인해야 되고 전체를 압수물 보존을 해서 영치시키고 조서를 쓰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일반 초급 경찰관 경사 시험만 보더라도 해야 될 기본 원칙인데. 그러니까 진리의 비밀은 학력과 무슨 계급에 있는 게 아니라 용기와 정의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의 비밀은. 근데 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백혜룡을 나는 저렇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윤호중 장관에게 호소합니다. 즉각 인사를 하십시오. 그럼 백혜룡이가 지금도 징계받아서 지금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어디 파출소에 지금 처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이재명 정권 100일이 다 돼가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도 어떤 공격을 하느냐. 검사로서 실력이 없다. 일을 못한다. 이런 수많은 음해가 들어옵니다. 이문정에 대해서도.
이 문장이 물론 이번에 들이받은 게 문제가 있죠. 형식이나. 그러나 그것은 오죽했으면 저렇게 받겠냐는 그 충정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추미애 의원도 막 했을 때 말이죠.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판사 시절에 제가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적 표현물 소지죄 이런 걸로 영장이 들어가면 추미애 단독 판사한테 가면 무조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때 공안검사들이 추미애 판사를 피해가지고 막 영장을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노동운동할 때 인천에 형사 단독 판사였어요. 네. 추미애 의원께서. 그때부터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형이 1단독 판사고 아마 그 추미애 의원이 2단독 판사라 우리 형 만나러 갔을 때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추미애 그 판사를 어떻게 음해했느냐. 실력이 없다. 판결을 제대로 못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네. 우리가 만약에 학생운동했을 때 이렇게 그때 이 전두환 군사정권이 공안검찰이 음해를 했습니다. 남학생들은 학사 경고로 제적들 같은 거 열받아 대모하고 이 학생들은 못생겨서 남자친구 없으니까 열받아 대모한다. 이런 식의 음해성 그 마타도아를 뿌린 게 이 공안검찰들이었어 그때도. 그러니까 나는 이문정 검사에도 그런 마타도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으로 간다면 그 밑에 직원들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장관은 순식간에 가스라이팅을 해요. 저도 인천시장 딱 돼보니까 국장들이 보고하는 거 보면 내가 안 속는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속아 넘은 게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임창열 엊그제까지 이해창을 지지했던 분이 딱 와가지고 쫙 브리핑하니까 감동하죠. 임창열 정도의 실력으로 브리핑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관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 것은 훈련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수없이 장관은 바뀌는데 계속 행사 돌리게 하게 하고.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는 관록도 있고 뭐 당직 출신에 지금 뭐 5선까지 지금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투입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제 요구받고 있는 이 특히 마약 사건 수사에 백혈병 투입하자 이런 것은 약간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투입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나도 이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장관께서 가면은 그 반대 이론이 수없는 또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서 1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백계령 경쟁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팩트로 확인된 건 한 30~40%인데 본인이 지금 내놓고 있는 논리의 60~70%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비약이다. 비약이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서 그렇죠. 딱 사람을 위험하다.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죠. 외톨이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그렇죠. 쉬운 구조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가 10이라도 요 내용을 정확하게 업무 지시해서 이거는 백계령 경정 주도로 수사를 하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사해서 네가 정말 입증을 해서 기소에 성공하면 평가를 받는 거고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백혜령 경장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팩트를 정확히 정리 못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고소영장을 백혜령 경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자 몸살이기 하고 있다. 지금 정성호 장관 예를 들어서 윤호중 장관조차도 원래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지금 정권을 가지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것인지 내란 관련된 건 이렇게 진행되지만 저기 마약 사건이 어떻게 할 건지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의 안정, 뭐 수많은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인천시장 4년을 돌이켜 봤을 때 그 관료들과 했던 그 경험을 반출을 해보면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윤호중 장관께서 어떤 입장이 있을지 저도 이해가 되고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작은 것의 디테일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큰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백혜령 경장이 제기하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 검찰 수사 세력이 그걸 할 의지가 저는 없고 여러 가지로 또 공범으로 관련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문정 검사님이 지검장이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이번에 이번정 지검장이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다음 검찰 내부에서 실력 없다. 맨 인터뷰만 하고 다닌다. 검사가 이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문정 검사, 검찰 내부에서. 예, 예.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마 이문정 검사님이 제대로 이걸 수사하려면 백혜룡 경장을 파견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해야죠. 예. 파견해주라. 파견해달라고 그렇죠. 하고 경찰하고 공조수사 불가피하다 그렇죠. 할 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이문정 검사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습니다. 마약 사건 다시 시작하자.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저도 드리고. 100% 동의한 이문정 지검장님이 요청을 해서 예. 백혜룡을 파견받아서 같이 예. 합동으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오늘 임원정 검사장님께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윤호중 또 장관님께서도 좀 잘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봉팀 문제 짧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상설특검을 이제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확 이렇게 뭐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나라가 이게 미쳐도 이렇게 미친 나라가 있냐 이건 이제 저희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 국민들 앞에 시키는데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상설특검 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하고 그럼 추후에 어떻게 지금 가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법사위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저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구나.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작기관이구나라는 것을 뭐 느꼈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설특검이 앞으로 1년 동안 검찰청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검찰 1년 동안 감시 감독이 그렇죠.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것과 함께 중요 사건에 대해서 하지 않고 놓고 있는 것은 무조건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들은 뭐 90% 이상이 일반 형사 사건이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는 진행해 가고 이런 이 내란 세력,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제 이야기 주제 바꿔야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다. 불확실성이 너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났던 이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와 관련된 이것이 단순하게 저게 이벤트처럼 생긴 게 아니다. 자, 전체기로 한국으로 다 이렇게 송환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자, 일단 저 구금 사태와 관련돼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트럼프가 한 것이다 아니다. 그냥 일선에 일어나는 일을 트럼프가 나서서 해결을 해줬다. 이거 지금 일단 어떻게 정리는 하고 계십니까? 저것은 뭐 우리 한국을 특정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이고 걔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추방하겠다. 지금 이거를 주도한 애가 반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라는 그 부실장입니다. 수지 와일러 밑에 있는 그 부실장이 아주 문화적인 그런 국수주의자고 이민자들을 전부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100만 명을 목표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조지아주의 이상한 정신 나간 공화당 무슨 하원 예비후보였던 극우적인 정치인이 자기가 고발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이걸 덮치다 보는데 거기에 한국인 430 몇 명 중에 한국인 300명 있었다고 보여지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해하고 이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미국인들이 이걸 기술적으로 모르는데 한국 기술자 엔지니어가 와서 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신속한 비자 발급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번에 강훈식 실장이 수지 와일러 실장과 네트워크를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제가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당대표 때도 강훈식 실장을 전략위원장으로 내가 임명했던 이유가 이런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강 실장이. 그래서 저는 수지 와일러 네트워크를 만든 아주 잘한 일이고 이번에도 잘 소통을 해서 했으니까 이게 다시 이런 재발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쿼터를 받고 신속 패스트트랙 이런 비자 발급을 해줘야지. 비자 발급이 잘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B1, B2 비자 가지고 E1 비자는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우리 엔지니어들을 거기다가 쇠창슬로 묶고 총 무장을 하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참혹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좀 성명을 내줘야 돼요.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물론 일부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좀 세게 그 미국 언론에 다 나올 정도로 세게 싸워줘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제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이거 협상을 통해서 쿼터를 좀 대폭 확보하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죠,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한다. 아니, 지금 자기네 동네 투자해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조지아주에 몇십억, 260억인가요? 지금 현대 달러인가요? 현대 기아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예, 예. 조지아주 이런 데 상원은 이 사람들 막 지금 안달이 났잖아요. 이게 직사 대접을 해야 될 이 현대차, 기아차, LG 배터리 공장 이 엔지니어들을 이런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투자해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사실. 그런데 끌려갈 수만 없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냉각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투자를 재고하겠다. 일단 중단시키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 이걸 중단하겠다. 그거를 이 업체는 못하면 국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소파 협정 정확히 적용해서 미군들의 우리나라에서 범죄라든지 이거에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예. 아니, 미국 애들은 지금 우리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우리가 처벌 못하고 미국 법원으로 송환하는 거 아닙니까? 네. 효순이 미성이 사건이 왜 났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거에서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줘야죠, 국회가.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사실 좀 놓쳐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심각성을 좀 인지를 못하고 아니, 있는 건가요? 그 상임위가 외통이 열려서 한번 문제 제기가 있고, 김준영 의원이 아무튼 세게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의원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여야 그렇죠. 간에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본회의 결의안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맨날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구려외교에 했다. 한미 정상회담 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극우들이 막 유튜버들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아니 그렇게 미국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머리 받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모순이잖아요. 미국을 비판해야지 여기도. 미국의 이런 행위를.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면 진짜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모멸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근로자들하고 다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뭐 꼭 중범죄 저지른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거. 추방이다. 지금 아니면 그냥 자진 출국이다. 이것도 정리가 안 돼서 미국의 국토부 장관이 강제 추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이제 잘해보자라고 또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미국의 지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국민들의 이런 좀 불쾌감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국가가 모욕을 당한 거죠. 이 네. 소중한 300명 이분들이 다 최고급 엔지니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나라에 일자리 만들어주러 투자하고 거기 공장 설계하러 간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야만적인 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강력하게 국토부 장관, 이민 단속국, 이 스티븐 밀러 부실장 강력히 경고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가 났으면 딱 맞습니다. 세격이다. 정부는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하기에 조심스러운 게 많잖아요. 예. 근데 국회가 자유스럽잖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제가 방위비 분담 협상했을 때 제가 정은보 현재 한국 증권거래소 사장입니다. 이분이 기재부 출신인데 2019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막 엄청 5배 달라고 트럼프 이길 때 예. 50억 달러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 예. 50억 5배. 예. 지금은 100억 달러 이야기하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보 기재부 출신을 협상대표로 임는 것은 매우 잘했거든요. 외교부 출신은 미국한테 약합니다. 항상 친미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 미국과 맞서 싸우는 게 기재부보다 약해요. 이번도 김용범 실장이 제대로 싸운 거잖아요. 네. 너트닉하고. 이것도 정은보가 가서 논리적으로 딱 이야기한 거예요. 소파 협정상 우리는 사실 방위비 분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지만 제공해주면 돼. 의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지금. 그렇죠. 그런 걸 정확히 하고 이제 SMA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군수 지원, 군사 시설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 세 가지 위에 무슨 오퍼레이션 비용이라 그러죠. 이 작전 전개 비용. 예를 들어 비용 폭격기 이런 게 한 번 뜨면요. 한 시간에 뭐 몇십억, 몇백억씩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 우리 분담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 전략적 이익에 관한 거니까. 저는 항상 오히려 평택 미군기지 444만 평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800개 기지 중에 가장 최대로 잘 돼 있는 것입니다. 21조의 돈을 우리가 투자해 줬어요. 이거에 대한 임대료 내놔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싸워야 된다니까요. 아니 트럼프가 자기가 소유권 주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임대료 내놔라. 네. 우리 국회가 이렇게 싸워줘야 싸운 거고 정은보 의원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대표가
대표님, 의원님 이렇게 싸워줘가지고 그때 내가 외통위원장이었잖아요.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미국 대표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협정을 가져오면 국회 비준이 안 된다. 우리 국회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회를 존중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국회가 안 된다고 하면 걔들도 이해를 해요. 무슨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3,500억 달러 이걸 러트닉이 뭐 1,500억 달러 조선 빌딩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용 용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러트닉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영범 실장이 강력하게 싸운 거잖아요. 목성을 높일 정도로. 러트닉 장관이 김영범 실장의 로직, 논리의 일종의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싸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일본은 합의가 됐는데 25%가 지금 15%로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현대 기아차가 매년 8천억의 지금 관세 비용을 지금 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도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버틸 거냐. 인질 상태인데 일종의 이게. 그러면서 3,500억 달러 빨리 투자 이거 일본식으로 항복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압력을 놓고 있잖아요. 정말 행주산성 싸움하듯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잘하신 게 정상회담 안 돼도 좋으니까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범 실장이 그걸 믿고 싸운 건데 문제는 이제 에이펙 총회가 10월 말에 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아마 방한할 텐데 또 이때 이 과정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합의를 해낼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와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통렬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이 사람들아 3,500억 달러를 가져다가 니들 마음대로 쓴다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오는 건데 같은 거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일본하고 같다? 일본은 준기축통화일 뿐만 아니라 무제한 통화 수합이 미국과 돼 있기 때문에 커런시 크라이시스 일종의 통화 위기가 없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우리는 통화 수합도 안 돼 있고 기축통화도 아니야. 예. 그런데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에 3,500억 달러를 지그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겠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론이나 보증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하나 이거를 합의해 가야 되는 거지. 이건 강도들이지. 우리가 피땀 흘려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 수출해서 얻어놓은 알토란 같은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3,500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 국민이 또 일어나서 엎어야지. 이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소리고 이건 제국주의적인 침략 행위다라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조용히 있잖아요, 지금. 국회가 맨 당내 뭐 이런 거 뭐 조국혁신당 막 저런 문제로만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진짜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이런 이 미국과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게 국회거든요. 네. 그게 민주주의 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민주당 쪽으로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님? 누구한테? 아니, 민주당 쪽에 자,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싸워야 된다. 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다. 스픽스를 통해 전달하는 거죠. 예. 제가 아직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소나무당 대표로서 원외 정당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냉정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 정도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좀 역량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 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강구하고 있는 것이냐? 요 두 가지로 좀 나눠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예. 똑같은 세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보이는 게 다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네. 볼 의지가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이 검사들 보세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진실을 은폐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보잖아요. 그것은 뭐냐? 진실된 의지와 정의감입니다. 이런 미국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이 눈치 볼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돼요. 저는 제 성명서 보셨죠? 정은보 때. 예, 예. 저는 초선 의원 때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한다고 소위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팔러시 선제 공격 전략을 낼 때 제가 38살 초선 의원이었지만 강력하게 반대 성명하고 외신 기자회견하고 저는 아예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갔습니다. 바로 전쟁 네. 직전에. 그래서 거기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부시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미국 대사가 항의하고 그랬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와 똑같이 그때 이라크 전쟁을 가지고 부시와 딕 체니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주한미군 존재 인정합니다. 한미 FTA 제가 제일 앞장서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게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미국, 공화당의 미국이 다 다릅니다.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3억 5천만 미국인들과의 우리가 친구인 것이지 특정 정권에 종속되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트럼프 잘못된 거 강력히 비판해야죠. 마치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동맹국이라 한다면 동맹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럼. 왜 당신들이 지켜야 될 민주주의가 뭔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정말 1조 달러라는 군사비를 투자해서 만든 군사력으로 뭘 지키고자 하는 것이냐, 미국이. 네.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삼권 분립의 가치를 지키자고 당신들이 미국이 입만 열면 떠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동맹국으로 친구가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말할 권리도 없단 말이야? 그게 친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미와 혼동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특정 정책은 강력히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트럼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맹 궁핍화 정책, 이런 관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역을 다운시켜서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고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임금 비용이나 모든 물가 코스트가 효율성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압박을 해가지고 공장을 미국에다 갖다 놓는다고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되겠냐 이거죠. YOGI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예.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관계,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는 그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한미 관계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정리정돈을 해 나가야 됩니까? 매우 불확실한데. 아니, 원래 트럼프의 전략이 불확실성의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성동격서하고 불확실하면서 막 3시간 정상회담 전에 막 퍼지 앤드 리볼루션이라고 써가지고 막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가 풀고 막 이게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이. 물론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는 할 수 없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순발력과 대응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관료들과 이게 다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김영범 실장이 이번에 잘 저는 막아냈다고 보는데. 김영범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연해 주시죠. 뭐 거기에 대해서 김영범 실장이 뭐 잘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던데 실제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범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어떤 좀 역할을 또 실력을 발휘했는지. 아니 최근에 막 많이 유튜브에 나오신 이병철 변호사인가? 뭐 예, 예. 그분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분께서 이제 김영범 실장을 막 비판하고 그런 것은 나는 좀 과도한 것이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범 실장이나 지금 김정관 장관이나 구윤철 부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파트너도 좋으니까 3,500달러 쟤들한테 항복문서 사인하면 안 된다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용납되겠어요? 네. 그리고 국회가 이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외환 보이고 3,500달러 가져가는데 국회 동의 없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잠시 힘들더라도 우리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싸워내서 끊임없이 뭐 로터닉이든 뭐 루비오든 뭐 다 네. 뭐 베세트는 다 설득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게 수지 와일즈하고도 이제 강훈식 통로가 만들어니까 설득하고 지금 조현 장관께서 루비오를 만나고 있을 텐데 루비오 장관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헤그셋 지금 국방장도 나이가 다 어리고 아마 이 러트닉이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 트럼프와 개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셀 텐데. 아무튼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논리적인 면이 있는 거죠. 예, 예. 설득을 해야죠. 충분히 대화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미국을 잘 모르는데 나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삼성이 로비 업체로 수지 와일즈 딸 KT 와일즈가 있는 컨티넨탈 스트래티지라는 로비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수지 와일드하고 KT 와일드 엄마와 딸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있는 사이다. 근데 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로비 계약을 삼성이 체결했더라고요. 그건 어떤 삼성이 알고 온 건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체크해보려고 그래요. 예, 뭐 체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저 고위공직자로 있는데 딸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진 않는 미국은 라비법이 이게 합법화돼 있어서 합법적인 라비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3,500달러 투자와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핑 하자 한국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 협상을 혹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가 좀 체결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김영범 실장이 조지 워싱턴 대학 박사 출신으로 네. 또 월드뱅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로직도 뛰어난 친구라 저는 대통령께서도 신임하고 있고 나는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스와핑 이런 것도 그런 문제도 제가 뭐 포함을 해서 협상하고 있을 정도의 그렇죠. 있다. 우리 김영범 실장이 금융감독위원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파이낸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영범 실장님 좋겠습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님 통해서 다른 자리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정책실장은 정말로 좋은 사람 임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아주 실력자다 이런 이제 평가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또 격려에 또 힘입어서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또 국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민감한 문제 조금 질문 드려봐야 되는데 네. 뉴욕타임스에서 이번에 보도한 거예요. 네. 2019년도입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네이비실이 뭐 해안을 침범해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보일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청하러 트럼프가 보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 또 민간인을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살해해 버렸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좀 민감해서 좀 어떻게 봤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트럼프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부인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일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비밀 작전은.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왜 이 시기에 폭로가 됐을까?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을 방해하고자 하는 네오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존 볼턴 같은 그것도 하나의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북한은 이거 NCND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 뉴욕타임스 말대로 비밀 작전으로 들어와서 자기 어민들을 살해했다 그러면 자기 공화국에 대한 자기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잖아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은 자기들이 그렇게 주체의 나라라고 싸웠는데 보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나무 그때 도끼 만행 사건 보십시오.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푸에블로 납치 보세요. 근데 그러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북은 이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뉴욕타임스 기사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는. 트럼프 정부도 나는 모르니다.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봐요. 우리가 팩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겁니까? 그럼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위 논쟁은 의미가 크게 없다. 지금 단계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9월 3일 북중러가 모였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한결같이 북중러 삼각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야 이런 판에 박힌 허나마나운 소리 클리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소리 계속 40년, 50년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지적 안위와 나태에 대해서 좀 너무 답답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안 열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전부 사이가 나빠요. 아니, 나쁘다기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있지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설의 행사에 거기 그 천안문 광장에서 망루에 3명이 서 있는 행사 참가에 불과한 거지 사진만 나온 거지 3자 회담이 안 열렸습니다. 북러 회담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얻은 건 뭐냐. 김정은이 지난번 5월 9일 날인가요? 러시아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설전 행사 때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 참석했잖아요. 이걸 통해 시진핑은 푸틴이 초청해도 안 간 김정은이가 내가 초청해서 왔다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김정은을 놔두고 어느 쪽에 할 거냐.
특히 이 크루스크 북한 인민군 파병을 계기로 거의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동맹 관계로 된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중국으로서는 뭔가 북한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김정은을 이번에 오게 만든 겁니다. 만든 조건이 뭐냐? 5번째, 6번째 반영인데 한반도 비핵화 조항을 빼버렸어요. 이번에. 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암시를 한 거죠. 이런 정치적 소득을 얻은 겁니다. 김정은은. 이거를 밀고 당기면서. 그러니까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머리가 좋은 게 일부러 러시아 푸틴하고 관계가 지금 좋은데도 푸틴 초청에 안 갔단 말이에요. 붉은 광장에. 크레물린 앞에 광장도. 그런데 여기 천안문 광장 얘기는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진핑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거니까 북한한테 대가를 줘야죠. 그게 한반도 비핵화 조항을 뺀 겁니다. 처음으로. 야, 근데 이제 김정은이 그 정도의 전략적 판단을 하면서 지금 그렇죠. 이제 강대국을 그렇다고 좌지우지하고 있죠.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남북 문제나 뭐 중국, 러시아 이제 관계를 어떻게 좀 끼어들 틈은 있느냐.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우리가 레버리지를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저도 제가 발목이 묶여 있어 안타까움이 많은데, 제가 엊그저께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페북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오히려 북한을 좀 안정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부터 저기 북경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김정은의 동선은 갔다 온 뒤에 알려지지 사전에 알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엔 사전에 다 알리고 와서도 아주 당당하고 너무 여유 있게 보이잖아요. 시속 60km밖에 안 달리는 그렇죠. 아주 저속 열차인데도. 그러니까 테러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가 가면 부부장이 나왔어요. 부부장. 네. 차관급. 그다음에 쿵시 위에는 부부장 조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접을 나왔는데 이번에 북경역에 보십시오. 차이치가 7명 상무인데 5위, 서열 5위에 이게 저장성 출신인데 저장 슈이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장성의 당 부서기와 성장 대리로 시진핑이 있었을 때 측근들 세력이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중에 핵심이 차이치입니다. 차이치. 이게 당 조직부장을 했어요. 얘가 왕이 외교부장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봤는데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거의 비서처럼 따라왔잖아요. 북경시장 따라오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김정은을 그냥 아련하듯이 이 마중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러운 점이 북한은 중국한테 그렇게 의존하면서도 중국한테 절대 굴욕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싸운다고요. 우리 한미 관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랬던 게 김영호 실장이 매불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 시진핑 주석이 자기한테 한반도는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자기들과 51번을 전쟁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걸 2번이나 언급했대요. 2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뜻은 그 맥락을 보면 우리가 항상 중국한테 중국 너희들이 북한을 다 시키면 시킨 대로 따는 거 아니야. 한미 관계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주체의 나라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국방력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권은 북한한테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북한에 없어요. 외국과 합동 군사훈련도 잘 안 합니다. 한 번도 청진항 원산항을 중국이나 러시아 함대한테 개방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중국이고 러시아고 얻어먹으면서 당당해.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 그러지만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무슨 말빨이 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100%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전시작전권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통수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주권 국가로 말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지. 예. 그 당이론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의 작정을 주자고 또 막 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지금 미군이 있습니까? 그 중동 국가란 다 이게 둘러싸여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핵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겠지만 우리가 확산 조약에 가입한 조건으로 핵 우산을 제공받고 있잖아요.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GDP 규모.
대만에 미군이 있습니까? 대만과 미국이 무슨 상호 방위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까? 그냥 대만 관계법만 체결돼서 무기만 제공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미군이 주도하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자기 주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북한하고 60배가 넘는 GDP 규모에 61조 46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20억 30억 달러 군사비밖에 지출하지 못하고 탱크 기름과 비행기 기름이 없어서 기동훈련도 못하고 있는 북한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으면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진짜. 이거 하나 대응하지 자신 미군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군대입니까? 이 고구려의 기상이 어디 갔습니까?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 당대 로마 제국보다 뛰어난 당나라 군대와 과감하게 맞서 싸웠던 양만춘과 을지문덕의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에.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져 가지고요. 아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좀 질문이 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남북 문제나 중국, 러시아 문제, 미국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풀어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역사와 국민을 믿고 일시적으로 실용주의 정책은 매우 좋습니다만 원칙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의 권유하고 정말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이 정말 10분의 1의 병력으로 3,000명으로 3만 왜군을 물리쳤던 그러한 기계와 자신감으로 저는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을 트럼프가 존경합니다. 예. 윤석열처럼 아메리칸 파이 부리고 이렇게 막 꼬리 흐르고 이런 사람은 무시하고 밟아버린 게 트럼프예요. 왜 김정은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구애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굴종하는 사람들은 밟아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재명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한펀치가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네. 이 윤석열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사흘 뒤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딱 100일 됩니다. 네. 9월 12일 되는데 100일 총평해 주시면 지금 꼭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 할 수 없지만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송 대표님이 다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 진심 이런 거야. 미국한테 이기고 지고의 문제 아니다. 정말로 협력해야 하지만 방침은 3,500달러 아무 조건 없이 줘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오다를 내리는 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또 명실상부한 정말로 세계의 모범 국가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말씀 듣고는 속으로 흐뭇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즐겁습니다. 예. 이번에 잠깐 내가 짤로 보긴 했습니다만 삼성 에피스, 내가 삼성 바이오를 인천시장 때 송도에 유치한 시장으로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네. 우리 인천에 또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오리지널 약품을 이제 R&D 1상, 2상, 3상에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턴트, 특허 기간이 한 30년, 20년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제네릭으로 이제 복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시밀러 이런 게 나오면 약가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쓸 수 있게. 근데 의사들이 오리지널만 쓰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환자들도 잘 모르고. 이거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한 거 보고 정말 똑똑하다. 예. 내가 원래 똑똑한지 알지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붕어 IQ 수준의 윤석열을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걸 보면 속이 시원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뢰가 가고 소통을 해서 저는 이 한미 문제도 풀어갈 거다. 네. 생각하고 이제 대신 저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 특히 이제 국회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잖아요. 외교 관계상 또 다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의원 좋은 게 뭡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국민에 있는 것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 아니에요. 네. 이런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비해줘야 미국도 이게 다르구나.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가게 해줘야죠.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통위에 지금 계신 국회의원들도 정말로 용기 있게 목소리 내서 아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어떻게 지금 해야 할지 좀 방향을 오늘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질타를 해 주셔서 그 말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관련된 얘기다라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5년, 트럼프 대통령 4년 이 임기 속에 케미가 만들어지고 접점이 만들어져서 이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파열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는 저는 정치 생명을 던져서라도 예. 제가 무슨 아무 직위도 필요 없이 그러한 일에 정말 자기를 헌신해서 이걸 뚫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확고한 의지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통해서 보니 정말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 참모로서 역할 제대로 하면은 정말로 상상을 이걸 한 말씀만 우리 시청자들 들으면 제가 감옥에서 폼페이오 네버 기브업 인치인가 뭐 한 인치도 제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그 자서전 책이 있어요. 폼페이오 책을 내가 원서로 줄금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2018년 초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앤드류 김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만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 주한미군 철수 나 반대입니다. 네. 김정은의 말입니다. 폼페이오한테. 왜 반대하느냐.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중국이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갖고 놀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소련 탱크의 진입. 그다음에 1968년인가요? 체코 프라하의 봄을 짓밟았던 바르샤바 조약군들의 그 탱크 부대를 보면서 언제든지 북한도 말 안 들으면 중국이나 소련이 자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연안파 숙청하고 소련파 숙청하고 주체 사상을 세운 겁니다. 중소 분쟁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뚫어낼 수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베트남으로 나는 북한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65년부터 75년까지 10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과 미국이 20년 만에 1995년도에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이 사실상 미국의 우방국이 돼서 중국의 팽창을 통제하는 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하고 전쟁을 3년 했지만 친미 국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왜? 북한 김정은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런 고구려의 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어영부영한 국가여가지고 동북 삼성에 그냥 편입돼 버린다든지 중국한테 만세하고 다 항복해버리면 우리나라 국토 반이 중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북 공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영토, 우리 민족을 왜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이 날버덕을 치냐고 맨날 이 반북 이데올로기에 같은 민족끼리 때려 죽이자는 것만 강조하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접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남북관계 좋고 북한은 미국은 국방비 줄이고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베트남이 되면 얼마나 자신들의가 좋습니까? 북한이라는 게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이 지금 3대 만들고 있잖아요. 추가로 더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소야해협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틀이 청진항, 나진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나라가 치욕의 역사로 아이훈 조약과 북경 조약 1858년, 1860년 그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나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청나라 때. 그래서 제가 칭화대 있을 때 보면 인민일보나 이런 데서 그때 북경조약, 아이훈 조약 맺었던 청나라 관리들 이 매국노 같은 새끼들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해바다 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이런 멍청한 영토 협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숨 구멍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네. 부동산은 말하면 맹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 못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쪽 중증에 비해. 네. 이거 바다가 막혀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은 선봉으로 나가보려고 그거를 차항출해라 그럽니다. 남의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자. 찌강 추하이. 이 정책인데
발버둥 치는데 그건 러시아와 북한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협력해서 막아버리면 두만강 하구가 막혀서 중국의 함대나 배가 해양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이걸 발버둥 치겠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다 허용해버리고 원산하겠다가 중국 항공모함 기착을 허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안보와 미국의 태평양의 지배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소중하다니까 김정은이 뭐라 하느냐 폼페이오한테 미국이 수교를 하면 원산항을 미군 구축함 함대에 개방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왜 이런 기회를 못 잡고 이 문재인 정부 5년 때 이걸 놓쳐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저는 크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 존 볼튼 같은 이런 네오콘 방해꾼들을 차단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 사인을 하도록 만들어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트럼프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존 볼턴 이 배신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이 꼭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열변을 토해 주시는 이 내용. 네. 그래서 이 책을 예.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한 이유도 그겁니다. 이 털씨계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이 털씨계보도 책을 제가 번역한 이유도 여기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접점이 나올 수 있고 네. 북미 관계 개선의 접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소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노무현 시민센터 종로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북콘서트를 하고 저희들이 아마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중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 책 소개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열변이 이재명 대통령에 꼭 전달이 돼서 정말로 흐뭇하게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대통령이 가지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을 떠나며 이 책은 국가정보국 국장 털시 게버드가 정말로 공화당의 중요한 이제 지금 고위직 공직자로 갔죠. 또 하와이에서 하원 의원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위선이 무엇인지 그것이 미국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쓴 책을 옥중에서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번역을 다 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교보문고의 정치시사 쪽이죠. 네. 2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책을 내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9월 19일 날은 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북콘서트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는 박선원 의원 그리고 정규대 TV의 정규대 대표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사인도 받고 또 대화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사진도 함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홍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인터뷰하면서 송영길 대표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이런 대단한 역량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잘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응원하는 그 마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지 충분히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성하면서 열심히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준님, 디스커버님, 어느 날 갑자기님, 3H님, 악고사랑님, 쑥한개님,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좋은 댓글 주셨는데 신병열님께서도 송영길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 방송 진짜 좋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 여러분들 응원과 격려 덕분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이제 응원해 주시고 송영길 TV 아시죠? 송영길 TV도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스픽스 구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면 이 책 저도 재밌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야, 정말로 송대표. 이거 미국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 아, 예. 송영길이. 미국 민주당을 이제 떠나서 공화당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털시 게버드라는 이 정치인이 젊은 분입니다. 지금 40대 이제 한 초중반. 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초중반인데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왜 민주당을 떠나면서 미국의 가치, 이익, 그리고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왜 군산복합체에 다 종속되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 여러분들께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광고 말씀 잠깐 드려야겠는데
저희들 광고입니다. 128만 원 현금 지원을 하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 드리는데요. 인터넷 성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교 잘 해보시고요. 지원 누가 많이 하느냐.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현금 사은품 지급했다. 이 정도면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할 때는 반드시 비교원에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비밀 혜택 더 드리니까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특가로 굴비 세트. 자, 목포에 있는 전문 회사가 경영푸드라고 하는 김정현 대표가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든 굴비 세트인데요. 자, 대왕굴비 10마리 세트가 59,900원짜리가 있고요. 또 큰 사이즈는 보리굴비는 8만 원대에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 품질 아주 손색 없이 괜찮다. 공동구매 행사 기간 한정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선물 세트 포장도 별도 7,000원 부담하시면 선물 세트로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석 특가 굴비 세트 스픽스몰 공동구매 사이트 스픽스몰에 들어오시거나 지금 태그나 댓글창에 올라가 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생방송으로 1시간 당겨서 보내드렸는데 송영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